안녕하세요. 상수주의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33번째 궤죠. 천산둔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천산둔 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기 전 궤상을 잠깐 한번 더 볼까요? 궤상은 아래부터 양, 양. 하궤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 산궤는 양효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의 모습입니다. 산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하늘이라는 물상 외에 인재, 군주, 왕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상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 둔 궤에서는 산 위로 물러선 인재, 즉 소인이 흥행하는 사회가 싫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뜻을 살리기 위해 산 위로 은둔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효, 2효, 3효의 효사는 우리가 효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효는 물러서는 게 뒤처지니 위험하다. 6위는 물러설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황소 가죽으로 꽁꽁 묶었다. 3효는 물러서는 것을 얽매인다. 그래서 위험하고 걱정이 앞선다 라고 했듯이 초효, 2효, 3효는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궤 간이, 산을 상징하는 하궤 간이 멈춤의 물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양효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는 하늘은 위에 있죠. 그 멀리 있습니다. 높고 멀리 물러나는 게 건궤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사, 구호, 상구는 서슴없이 물렀습니다. 사효는 호둔, 기꺼이 물러서고, 구호는 가둔, 아름답게 물러서고, 상구는 비둔, 넉넉하게 물렀습니다. 모두 물러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구사, 효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구사. 호둔, 군자길, 소인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 호자는 좋을 호자죠. 사전을 보면 기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꺼이 물러서니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효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초효, 2효, 3효까지는 물러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러서지 못하거나 물러서기 싫거나 물러서려고 해도 얽매여버리거나 각종 원인으로 물러서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괴간에, 산을 상징하는 하괴간에 멈춤의 물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구사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하괴를 떠나서 양요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괴는 멀리 높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아주 거리낌 없이 넉넉하게 아름답게 다 물렀습니다. 따라서 떠남에 망설임이 없죠. 그래서 구사 여기도 기꺼이 물러난다는 효사가 나옵니다. 참고로 양효가 4개 있는데 양효는 모두 물러선다는 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구삼은 하괴 멈춤의 물상에 있는 구삼은 물러서되 묶여도 그랬죠. 물러서려고 하지만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삼은 멈춰 있는 것이죠. 구사효사에 소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인은 왜 등장했을까요? 구사는 양효자리입니까? 음효자리입니까? 짝수자리니까 사효 짝수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효가 왔죠. 이 자리 자체가 음효자리이기 때문에 음으로서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사는 음효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소인으로 동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사는. 왜? 음효자리에 양효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도 나오고 군자는 양효이기 때문에 군자가 나온 것이고 소인은 음효자리이기 때문에 소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또 군자가 길한 것은 군자와 소인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군자는 양효로서 대표되면서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소인은 음효로 대표되면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구사는 양효이긴 하지만 음효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군자도 나오고 소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듯 여기서 군자가 길은 것은 군자가 길하다는 것은 군자는 자기의 뜻을 즉 정신적인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길한 것이죠. 그러나 소인은 정신적인 부분하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군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이 소인이 음효 자리에 있으면서 양효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이 소인은 떠나기 싫은 거죠.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인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인은 뜻을 추구하는 양효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불편합니다. 구사가 효변하면, 이 구사가 효변하면 2, 3, 4효는 무슨 괴로 변하죠?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양, 음이 됩니다. 이 물을 상징하는 감괴죠. 감괴입니다. 무슨 물상이 있느냐?
괴로움과 어려움, 괴로움과 어려움의 물상이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가 초효와 정응하죠. 정응하면서도 굳이 떠나려고 하는 것은 양어에 해당하는 군자가 자기의 뜻을, 즉 정신적인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꺼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사는 소성괴, 산을 상징하는 간괴,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의 각각 소성괴의 뜻을 따라서, 즉 구사는 상괴에 해당되니까 상괴의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는 높고 멀리 있는 것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훌훌 날아 떠나는니다. 물러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성괴가 나타나는 그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는 멀다, 높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높게 물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는 아니라는 뜻이죠. 부정의 뜻입니다. 즉 군자가 난을 피하는 것은 이 군자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즉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기꺼이 물러납니다. 호둔, 호자는 좋을 호자면서 기꺼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소인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소인은 물질적인 세속적인 삶을 원하는데 이 양효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즉 하늘을 상징하는 건 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뜻을 따르려 하니까 소인은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왜? 소인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사는 기꺼이 물러나니 군자는 길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오를 볼까요? 구오를 먼저 읽어봅시다. 구오는 가둔, 정길,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답게 물러나니 고듬을 지켜 길하다. 가둔 정길, 아름답게 물러나니 고듬을 지켜 길하다 라는 효사입니다. 자, 이 구호는 먼저 오효자의 양호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간에 있으니까 중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유기와 정응합니다. 음과 양으로 정응하죠.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물러납니다. 왜? 이 둔괴라는 괴이가, 즉 괴의 뜻이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즉 대에 따라서 물러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 발음을 얻고 충돌을 얻고 아래로 유기와 정하는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집착을 할 만하지만 이 둔괴, 괴 이 자체가 물러남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에 따라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둔입니다. 구오가 효변하면 3, 4, 5
9, 5가 효변하면 양이 음으로 되죠. 그럼 3, 4, 5효는 양양음이 됩니다. 이거는 못을 상징하는 태교입니다. 무슨 물상이 있죠? 아름답다, 선하다. 동물로는 양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자, 이 태에는 아름답다, 선하다, 양이라는 물상이 있는데, 이 태는 동물로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름답다는 미입니다. 그죠? 아름답다는 미, 선하다는 선. 이 아름답다는 미와 선하다는 선자에는 다 양자가 들어있죠. 이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자죠. 그래서 물상으로 보더라도 아름다움과 선함의 물상이 구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9, 5가 효변하면 2, 3, 4, 5효는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양, 양, 음이 되죠. 양, 양, 음이 됩니다. 양, 양, 음이 되니 이거는 두 개로 되는 거나 연이어 있는 효가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양, 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물을 상징하죠. 물을 상징하는 감개입니다. 감개에는 고듬이라는 물상이 있죠. 고듬. 그래서 효사에 곧다는 정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물러나니 고듬을 지켜 길하다. 다 우리가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나라의 개국공신, 상나라의 개국공신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윤이라는 사람이 이윤. 이윤이라는 사람은 상나라의 개국 공신이면서 돌아가실 때 향년 10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세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보통 40, 50을 제대로 채우기 힘든 그 시기에 100세까지 살면서 약 50여 년을 상나라를 다스리고 상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성현의 시조, 그래서 원성이랍니다. 원성. 성현의 시조라고 추앙받습니다. 상나라의 점사를 보면 상나라, 그 다음 하나라에도 여기 있다 그랬죠. 괴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역에만 효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상나라,
하나라에도 괴사는 있었습니다. 즉 주역이 아니죠. 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역경이. 그래서 상나라의 점사를 보면 이윤의 기록이 다수 보입니다. 그의 지위는 상나라의 선왕, 성공, 그 다음에 대을, 이게 성탕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제사를 지낼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게 이윤이라는 이 성인의 시조가 됩니다. 그 정도로 힘과 재주와 권력이 막강했던 것이죠. 또 주나라의 주공, 이 이윤과 그 다음에 주공, 주공도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이 주공은 주나라의 개국공신입니다. 무왕이 죽으면서 주공, 삼촌인 주공한테 부탁을 하죠. 어린 아들 성왕이, 주공으로 봐서는 조카입니다. 성왕이 자랄 때까지 이 나라를 대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게 주공입니다. 부탁받은 게 주공입니다. 주공은 7년 동안 대리 정치를 통해서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 촉합벌인 성왕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주역에서는 상나라의 개국공신 이윤, 주나라의 개국공신 주공, 두 사람을 성인급으로 추앙하죠. 특히 공자는 이 주공을 가장 자기가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주공이 누굽니까? 이 바로 우리 배우는 효사를 만든 사람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효사, 이게 이 주공이 만드는 겁니다. 주공이 하기 전에 괴사 누가 만들다 그랬죠? 문왕이 만들다 그랬죠, 문왕. 효사는 이 주공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주공이 되었던 또는 상나라의 이윤이 되었던 자기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열심히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앉힌 다음에는 스스럼없이 그 권력을 넘겨줍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노자 얘기를 들으면은 공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라고 했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공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도다, 하늘의 도다. 그 얘기는 개국공신이 되었던, 그렇다면 일반 충신이 되었던 자기의 뜻과 명예를 이루었으면 물러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또는 개국공신이 되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자리를 하나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뜻과 명예를 얻으시면 과감히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진표라는 마진표. 마진표는 주역학설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마진표는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반드시 조정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 있으면서 국가 대사를 도모하면서도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도 성인으로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이윤이나 주공은 물러서되 조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계속 머물면서 국가의 대사를 도모하면서도 때가 되니 아름답게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 위로 멀리 높게 물러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조정에 있든 산 위에 있든 그 도에 따라서 자연의 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된다. 왜?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효사, 괴사도 그렇지만 주역의 각 효사도 뜻이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이라는 뜻은 뜻이 겹친다는 얘기죠. 개인의 관점이나 시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속적 삶 자체가 난세일 수 있죠. 또 옆에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왕 자신을 받들더라도 세속은 암흑과 같은 고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왕으로서 왕위에 있다 하더라도 고역입니다. 물러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 자신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단 왕, 신하뿐만 아니라 왕도 그 삶 자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하면 왕이고 뭐고 다 싫다는 얘기죠. 우리가 왕의 자리고 박차 놓은 불교, 부처나 또는 그 외에 왕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사 내용도 하나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중의적입니다. 뜻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오는 아름답게 물러난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구를 볼까요? 상구는 비둔, 무불리, 비둔무불리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 비자는 살찔비죠. 넉넉하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물러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는 얘기죠.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까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비둔무불리. 당나라 이전의 주역에 보면 이 비둔이 비둔으로 되어 있는 괴사도 있고 날비로 되어 있는 효사도 있습니다. 즉 비둔도 쓰여 있고 비둔도 효사로서 쓰여 있습니다. 함께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 둔괴의 상구는 또 상구가 포함된 하늘을 상징하는 괴는 높고 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사의 효사를 보면 호둔 군자길 소인비는 기꺼이
물러나고 또 이 구사는 초육과 정하고 있습니다. 구오는 아름답게 물러나고 육이와 정응하고 있습니다. 둔괴의 상구는 상괴근의 마지막 효입니다. 마지막 효로서 아래로 구상과 정응하지도 않죠. 왜? 양효, 양효끼리니까 정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바가 없습니다. 걸림이 없죠.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물러난다는 효사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걸림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경에 나오는 연비, 여천, 의약, 우연. 이거는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연비, 여천, 의약, 우연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솔개, 나라는 새, 솔개는 높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못을 튀어오른다. 이게 시경이 나옵니다. 시경. 연비, 여천, 의약, 우연, 이 시경에 나오는 이 문구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즉 솔개가 높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어오르니 각 만물은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다. 그래서 높이 나는 솔개가 높이 나는 게 좋다 해서 이 못에 있는 고개를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못에서 튀어오르는 이 물고기는 못이 좋다 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솔개를 데리고 오지 말라. 즉 각자가 노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연비, 여천, 의약, 우연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연비, 여천, 의약, 우연을 약칭해서 연비, 의약, 연비, 의약이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비약이라는 단어 있죠. 비약. 이 비약은 이 비와 약, 비약, 이 비약의 출처는 바로 시경에 있는 연비, 여천, 의약, 우련이라는 여기에서 출처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약한다 얘기하죠. 이게 바로 연비, 여천, 의약, 우연이라는 시경의 이 문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왕필이 말한 상구는 근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또 안과 정응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연하게 뜻을 끊을 수 있고 마음에는 의심하는 바가 없으니 우한 의식이 있을 수가 없고 새를 잡는 작살, 즉 주살, 새를 잡는 화살인 주살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 둔비무불리, 넉넉하게 물러서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왕피의 말과 이 연비여천 의학우연이라는 이 문구의 뜻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구는 묶이는 곳이 없으니 하늘이 높고 못은 넓다. 여러분, 못이 넓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에서 녹아내리는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인 못이 우리 바다와 같은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다를 가까지 못했던 중국 내륙의 사람들은 그 못이 바다처럼 그렇게 넓고 컸던 것입니다. 그 다음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예요. 자하.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죠. 자하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이 비를 넉넉하게라는 해석한 이 비를 풍족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하게 해석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넉넉하다는 비를 하나의 파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당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이 비자와 이 비자가 같이 쓰이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효사에 이 비자는 날비자입니다. 높고 멀리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자는 이 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산 위에 있는 높은 하늘 위로 높고 멀리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상 중에서 괴상이죠. 그죠? 괴상을 가지고 해석을 했고, 이 넉넉하다는 비는 어리적입니다. 즉, 괴상을 한다면 상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이건 어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어리적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 이후에는 주역이 어리적으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전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에 오는 주역의 비는 이 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적인 비입니다. 구오에는 아직까지 육아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왜? 아름답게 물러나고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상구에 이르면은 이 육아적인 부분은 벗어나 도가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버립니다. 주역의 사상이 육아와 도가 사상이 보다 앞선 거죠. 즉 육아나 도가 사상은 주역을 뿌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사상이 육아와 도가 사상보다 앞섰던 걸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배치입니다. 주역을 읽으면서 육아적 관점 외에 도가적 관점을 고려했음을 우리가 상구 효사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상구는 구호만 하더라도 아래로 유기와 정응하고 발음을 얻고 충돌을 얻고 육아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구는 아래로 정응한 것도 없고 아래 있는 효와 침패하는 것도 없고 아무 걸그림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이 돌아가는 대로 상구는 넉넉하게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육아적인 부분과 도가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 나오는 이유는 주역이라는 이 경전이 육아와 도가 사상보다 앞서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둔괴의 네 번째 시간, 사요, 오요, 상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둔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물러서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이 대서죠. 1년 중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리고 비도 가장 많이 올 때고 짙은 녹음이 우거질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인 만큼 여러분의 몸과 건강도 더움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둔괴가 준 우리에게 메시지, 물러서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라는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